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도시의 동맥을 따라 끊임없이 맥박쳤고, 거대한 빌딩들은 별빛을 삼킨 채 밤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유진그룹의 심장이라 불리는 펜트하우스에서 강지아는 또다시 기나긴 밤을 홀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완벽했지만 정작 왕은 잠들지 못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산 가구와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지만 공간은 생명력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음벽은 도시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했고 오직 서재에서 들려오는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의 깨어있는 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아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잠든 사람들은 얼마나 평온할까. 그에게 잠은 잃어버린 감각이자 갈망의 대상이었다. 5년 전 빗길 위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고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깊은 잠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 최고의 의사들이 처방한 약도, 심리치료사들의 상담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윙윙거렸고,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터지는 헤드라이트와 비명소리가 그를 덮쳤다. 그는 무겁게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고급스러운 침실 수천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놓인 침대는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저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확인시키는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다. 지아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었다. 피로가 뼈마디를 짓눌렀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이 지독한 역설이 그의 삶이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차키를 집어들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정처 없이 도시를 떠도는 것, 그것이 그가 이 긴 밤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스포츠카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차는 미끄러지듯 어두운 도로 위로 나아갔고 그는 목적지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자신을 맡겼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자 도시의 풍경은 점차 변해갔다. 불빛은 옅어지고 건물들은 낮아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는 낯선 동네의 한적한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오래된 상점들과 주택들이 조용히 자리 잡은 곳,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어두운 골목 한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꽃집이었다. 지아는 자신이 왜 그곳에 끌렸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그는 차에서 내려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하고 울리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그의 코끝을 감쌌다. 가게 안은 온갖 종류의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 한 젊은 여자가 등을 돌린 채 꽃을 다듬고 있었다. 유서하였다. 그녀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일하며 가족의 빚을 갚고 있었다. 피곤에 지친 어깨였지만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가위로 시든 잎을 잘라내고 새로운 꽃다발을 만드는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서 오세요. 나지막하지만 맑은 목소리였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서 그녀를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꽃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라벤더와 프리지어 장미 향기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히는 대신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여자의 꾸밈 없는 얼굴과 피곤함 속에서도 빛나는 맑은 눈동자는 그가
평소에 마주하던 어떤 화려한 사람들과도 달랐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아가 다시 물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냥 잠시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잠겨 있었다. 서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 늦은 밤에 찾아온 값비싼 옷차림의 남자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경계심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으니까. 지아는 가게 안을 천천히 맴돌았다. 그의 발걸음 소리, 서하가 꽃줄기를 자르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게 밖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수년 동안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던 이명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다. 그는 한쪽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계산과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쿵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에 지아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그가 기대고 있던 작은 화분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서아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지아는 자신이 방금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잠이라기보다는 의식이 끊어지는 감각에 가까웠지만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생경한 평화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떨어진 화분을 주워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 여자, 이 공간, 이 향기. 도대체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금액을 적어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하얀 프리지어 한 다발을 집어들었다. 서하는 그가 내민 수표의 액수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손님 이렇게 많이는.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아는 꽃다발을 든 채 가게를 나섰다. 딸랑 다시 한번 종이 울리고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카운터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었다. 비현실적인 액수와 함께 그 남자의 깊고 공허해 보이던 눈동자가 머릿속에 남았다. 차로 돌아온 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프리지어 다발을 내려다보았다. 은은한 향기가 차 안을 채웠고 기적처럼 찾아왔던 짧은 평온의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불안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기나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격렬한 희망이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여전히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는 작은 꽃집을 응시했다. 그곳에 그의 구원이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강지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 이후 그는 다시 지독한 불면의 감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하얀 프리지어 한 다발이 꽂혀 있었고 그 향기는 삭막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향기를 맡으며 어젯밤 꽃집에서 느꼈던 찰나의 평화를 필사적으로 되새겼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정신이 가장 정확하게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간 그를 올감했던 쇠사슬이 아주 잠깐이나마 느슨해졌던 감각. 그는 그것을 놓칠 수 없었다. 지아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잠 못 이룬 사람답지 않게 단호하고 명료했다. 김 비서, 어젯밤 내가 보낸 주소에 24시간 꽃집. 거기서 일하는 젊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모든 것을.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강지한을 10년 넘게 보좌해왔다. 회장의 기이한 명령에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시는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특정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 비서는 직감적으로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유서아는 낡고 비좁은 다세대 주택에서 잠을 깨고 있었다. 밤샘 아르바이트의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동생의 아침밥을 차렸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위태로웠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은 거대한 산처럼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다. 어젯밤 그 남자가 남기고 간 수표는 잠시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불안의 씨앗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강렬하고 공허한 눈빛을 가진 남자, 상식 밖의 거액이 적힌 수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서한은 그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저 변덕스러운 부자의 하룻밤 해프닝일 뿐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남자의 지독한 고독감이 자꾸만 바렸다. 그가 왜 그런 눈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토록 절박해 보였는지 궁금했다. 오후가 되자 김 비서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는 유서아의 삶을 건조한 사실들로 요약해 놓았다. 25살 명문대 디자인과 휴학 중, 부친의 사업 실패 후 남은 수억 원의 빚, 병든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 그녀의 삶은 빚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어려운 처지는 그에게 뜻밖의 변수였다. 그는 동정심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절박함은 그런 도덕적 갈등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거래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자신은 그토록 갈망하는 잠을 얻는다. 그는 김 비서에게 유서하와의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거부할 수 없는 조건과 함께. 약속 장소는 그녀가 평생 가본 적 없는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지아는 라운지 전체를 빌려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잠시 후 지한이 들어섰다. 어젯밤의 피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냉철한 기업의 지배자 그 자체였다. 지아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하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건 계약서입니다. 서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유서아 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내 집에서 머물러 주면 됩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서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분노와 모멸감에 입술을 떨었다. 지금 저를 돈으로 사겠다는 건가요? 제가 우습게 보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스스로를 함부로 내어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지안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을 붙잡았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유서하 씨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도 지급할 겁니다. 서하는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겠다는 말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다. 지아는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신체적 접촉이나 사적인 관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 공간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계약의 전부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기이했다. 서한은 그의 진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왜요? 왜 저여야만 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잠들지 못했던 고통, 그리고 어젯밤 그녀의 가게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아주 짧은 평화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고통과 절박함만이 묻어났다. 그의 고백은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설득력을 부여했다. 서한은 더 이상 그가 자신을 모욕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사채업자였다. 그들은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와 모든 것을 뒤엎겠다고 협박했다. 서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원칙,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생존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자신과 닮은 절박함을 읽었다. 결국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하겠어요.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계약서가 그들 사이에 놓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서하의 삶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은 그녀를 익숙한 동네에서 벗어나 서울의 심장부 하늘과 맞닿은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가 발을 들인 강지안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체에 가까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매달려 있었다. 가정부가 그녀를 손님용 침실로 안내했다. 그녀가 가족과 함께 사는 집 전체보다 더 넓은 공간이었다. 방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후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강지안이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몇 가지 규칙을 일러주었다. 허락 없이는 개인 공간인 서재나 침실에 들어오지 말 것. 그리고 아침 7시가 되면 조용히 떠날 것.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고용주였고 그녀는 그저 그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었다. 그 사실을 명확히 하는 듯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신의 침실로 사라졌다. 쿵 하고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는 그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 같았다. 서하는 낯선 공간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첫날 밤 서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너무나 부드러운 침대도 완벽한 방음 시설도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저 두꺼운 문 너머에서 그는 정말 잠이 들었을까?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다. 반면 강지안의 침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늘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날카로운 소음과 긴장감이 옅어지고 그 자리를 고요한 안개가 채우는 듯했다. 그는 이 집 안에 존재하는 그녀의 기척에 집중했다.
그것은 그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는 대신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담요 같았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알람 소리 없이 스스로 눈을 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7시간을 내리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 멍해졌다. 만성적인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깃털처럼 가벼웠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에게는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과도 같았다. 하지만 거실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서하와 마주쳤을 때 그는 습관처럼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저 짧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출근 준비를 위해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태도에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값비싼 가구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의 변덕일 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이 되자 조용히 짐을 챙겨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런 밤들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다. 서하는 밤 10시에 와서 아침 7시에 떠났다. 그와 그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깊은 잠을 잤고 그 덕분에 낮 동안에 그는 더욱 냉철하고 강력한 리더가 되어 유진 그룹을 이끌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는 고용주였고 그녀는 그의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하는 점차 그 차가운 벽 너머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창밖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집안 어디에도 온기 있는 물건은 없었지만 서재의 책상 위에는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시절의 그가 있었다. 그 사진은 이 차가운 성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과거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강지안이라는 남자는 그저 오만하고 차가운 CEO가 아니라 거대한 상실과 고통을 품은 채 홀로 버티고 있는 외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감정이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더 알고 싶어졌다. 그의 고통의 근원을 그리고 저 견고한 벽 너머에 숨겨진 진짜 그의 모습을. 어느 날 아침 지안이 출근한 후 서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그의 침실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저 문 너머에 그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돈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벽을 넘어갈 방법을 찾고 싶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서아는 점차 펜트하우스의 적막함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잠 못 이루고 뒤척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호화로운 방에서 책을 읽거나 스케치를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강지안과의 관계는 여전히 고용주와 직원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가 보여주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만성적인 피로의 그늘이 옅어졌고 가끔씩 스치는 눈빛에서는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 대신 아주 옅은 평온함이 비쳤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하는 자신의 방에서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바로 그때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안의 침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였다.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계약 조건이 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말라는 규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곧이어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더욱 격렬한 뒤척임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고통의 찬소리였다. 서한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차가운 계약서의 조항들보다 강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그의 침실로 향했다. 두꺼운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 아래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아는 침대 위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애타는 이름 하나가 터져 나왔다. 은하야, 안 돼. 그 목소리에는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유진 그룹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났게 울렸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가 닿자 거친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던 배처럼 요동치던 그의 몸이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식 깊은 곳으로 그녀의 따뜻한 온기와 차분한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끔찍했던 악몽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지고 그 자리를 낯선 평온함이 채웠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손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거친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바뀌었다. 서한은 그가 완전히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선을 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한은 그의 반응이 두려워 시선을 피했다. 지아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이를 알 수 없는 질문과도 같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말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는 악몽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끔찍한 고통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건져 올려준 희미한 감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아서 그녀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의 상처를 파고들거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했다. 그녀의 담백한 태도에 지안의 마음속 견고했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분명 호들갑을 떨거나 주제넘은 위로를 건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곳에 있어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계약 관계 이상의 대화를 시도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그럽니다. 그는 텅 빈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에게 5년 전 사고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아주 조금 드러내 보였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작은 신뢰의 표시였다. 서한은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고
섣부른 판단이나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지하는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가 단지 잠을 자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약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었다. 그날 아침 서하가 펜트하우스를 떠날 때 지아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벽에는 작은 문이 생겼다. 그들은 그 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서로의 세계를 엿보기 시작했다. 강지한이 유서와 덕분에 되찾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인터넷 연예신문 일면을 장식한 파파라치 사진 몇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늦은 밤 강지안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들어가는 유서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기사는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내용으로 가득했다. 유진그룹 강지한 회장 베일에 쌓인 젊은 연인 포착.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은밀한 거래인가.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는 태양그룹의 아들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터넷에 퍼지는 기사들을 지켜보았다. 강지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던 그는 마침내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서하라는 존재가 강지한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직감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유진그룹의 주가를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강지한이 겨우 되찾은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유서하의 삶을 집어삼켰다. 그녀의 얼굴과 신상은 인터넷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도서관 아르바이트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세상은 그녀를 돈을 보고 재벌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한때 안식처였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두려움과 모멸감에 떨었다. 유진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노한 이사들은 강지한에게 삿대질을 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회장님의 사생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해고하십시오. 회사를 위해 개인적인 감정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회사의 주가 하락과 맞물려 거대한 압박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지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서하는 그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하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나요? 전 그냥 회장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건이었던 건가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한의 가슴에 꽂혔다. 그들의 기묘한 계약 관계가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해명해야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의 말은 차갑고 건조하게 흘러나왔다. 이건 비즈니스였어. 처음부터 분명히 했던 사실이야.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변명보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서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아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냉철한 CEO로서의 이성은 이사들의 말대로 그녀를 내치고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그녀와 함께하며 겨우 되찾은 평온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떠올리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를 버리는 것은 다시 불면의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바로 그때 눈물을 닦아낸 서아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계약은 없는 걸로 해요. 더 이상 회장님께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상처받고 모욕당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배려하고 있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구하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지아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갈등이 끝났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나 호기심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 입은 상대를 지키려는 굳은 결의와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데도 가지 마. 이건 내가 해결해.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으로서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지독한 시험대 위에서 그들의 신뢰는 깨지는 대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굳은 표정으로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이사회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 최민준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강지한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대담했다. 이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 터져 나오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상에 섰다.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위엄있고 침착했다. 모두가 그가 유서아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유서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그녀가 이번 악의적인 루머의 무고한 희생자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는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를 담아 경고했다. 이 비열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유진 그룹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을 찾아내고 제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스캔들을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최민주는 분노에 차올라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그는 강지한이 꼬리를 내리고 그 여자애를 버릴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강지한은 오히려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강지한이라는 남자를 그리고 그 여자애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유서아는 숨을 죽였다. 자신을 감싸고도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준 적은 없었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두려움의 눈물은 어느새 뜨거운 감동의 눈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지한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차가운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한은 처음으로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고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펜트하우스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순수한 보호의 제안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도 생겼다. 이번 스캔들은 지안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의심을 깨웠다. 자신과 서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토록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는 자들이라면 과거에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그 빗길 교통사고를 다시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떨치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우인 태양그룹과 과거의 사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에 도달했다. 최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은 과거 그의 아버지가 추진하던 거대 프로젝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만약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는 회사 내부가 아닌 오직 자신만이 신뢰하는 외부 법무팀장과 사설탐정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5년 전 발생한 자신의 가족 교통사고를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할 것. 특히 사고 전후 태양그룹과 최 회장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갈망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다. 그날 밤늦게 지아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순간이었다. 지아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가족의 얼굴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서아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회사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정의를 되찾고 이제 자신의 미래가 된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강지안이 시작한 비밀 재조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더디게 진행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흔적을 지워버렸고 당시의 공식 기록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사설 탐정은 당시 사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화물차 운전사가 증언 직후 거액의 돈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지아는 초조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유서하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지안의 허락을 받아 넓은 테라스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스캔들로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어느 주말 아침 그녀는 희귀한 허브 묘목을 구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대규모 화훼단지를 찾았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난 그곳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여러 가게를 둘러보다가 단지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농원의 발길을 멈췄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다리를 절뚝이며 무거운 화분을 나르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세상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식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건넸다.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마지못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분명 대화를 원치 않는 듯했다. 서아는 포기하고 돌아서려다 흙을 만지는 그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얼마 전 지안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5년 전 사고 파일, 그 안에 있던 참고인 사진 속 남자의 손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서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른 식물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비 오는 날에는 이런 허브들이 더 잘 자라나요. 얼마 전에 큰 사고를 겪을 뻔한 뒤로 빗길이 무서워져서요. 그녀의 말에 남자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에 스치는 공포의 빛을 서하는 놓치지 않았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급히 화훼단지를 빠져나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서재에 있는 지한에게 달려가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남자의 인상착의 다리를 저는 모습, 손등의 흉터, 그리고 사고라는 말에 보인 그의 반응까지. 지아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숨을 죽였다. 그녀가 찾은 남자는 바로 5년 동안 모두가 찾아 헤맸던 사라진 목격자, 그 화물차 운전사였다. 같은 시각 지안의 법무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태양그룹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5년 전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이 유령 회사를 통해 화물차 운전사의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 바로 전날 지안의 아버지 차를 정비했던 정비공의 계좌에서도 태양그룹의 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5년 전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태양그룹의 최 회장이 지안의 아버지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빼앗기 위해 저지른 계획된 살인이었다. 화물차 운전사는 위증을 대가로 돈을 받았고 정비공은 브레이크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진실을 숨긴 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금까지 수세에 몰려있던 쪽은 지한이었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던 최 회장 부자는 5년 전 자신들이 묻어버린 진실이 부활하여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안의 서재에는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증인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모든 증거를 이용해 최 회장 부자를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지아는 회의 내내 서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불면증 치료제나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의 판을 뒤엎은 결정적인 열쇠이자 그의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유진그룹의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로 정해졌다. 최민주는 강지안이 스캔들로 인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꼴을 직접 보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실의 공기는 지한에게 적대적인 이사들과 주주들의 분노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모두가 그의 몰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안이 준비한 진짜 안건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지안의 법무팀장은 화훼단지에서 숨어 살던 화물차 운전사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지안은 영상통화를 통해 직접 그와 마주했다. 5년의 죄책감에 시달려온 남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안은 그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다. 마침내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5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최민중과 내통하고 있던 한 이사가 강지안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발언권을 얻은 강지아는 단상에 섰다. 그는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추악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 자료가 나타났다. 5년 전 태양그룹의 비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지안의 아버지 차를 정비했던 정비공에게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지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를 차례로 공개했다. 태양그룹이 지안의 아버지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가로채기 위해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 사고 직후 어떻게 언론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카드가 공개되었다. 화물차 운전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스크린 속에서 그는 울부짖으며 최 회장의 지시로 위증을 했고 정비공이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손봤다고 고백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5년 전의 사고는 태양그룹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이었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절한 단말마에 불과했다. 지아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최민준. 이것은 내 가족을 위한 복수다. 너희의 제국은 우리 가족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 바로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안의 팀이 그의 발표에 맞춰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넘긴 것이었다. 스크린에는 태양그룹 본사에 들이닥치는 검찰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한순간에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주주총회가 끝나기도 전에 현장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지안을 공격하던 이사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어둠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잔혹한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고 처연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지안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뒤로하고 묵묵히 걸어 나왔다.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건물 밖을 기다리고 있던 차 옆에는 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차에 올라탄 지아는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놓지 못했던 긴장의 끈을 마침내 그는 완전히 놓아버렸다. 잔혹한 복수는 끝났고 그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되찾았다. 태양그룹의 최 회장 부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진그룹은 강지안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해졌고 위증의 대가로 감형을 받은 화물차 운전사와 그의 가족은 지안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강지안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면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독했던 악몽은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유서안은 그의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었다. 그녀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그를 기다려준 한 줄기 빛이었다. 그들은 복잡한 서울을 떠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아는 더 이상 일에 미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침이면 서하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그녀가 테라스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웃는 법을,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자리 잡았다. 서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았고, 포기해야만 했던 디자인과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지안의 연인이자 그의 곁에서 함께 미래를 그리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녀의 존재는 지안의 얼어붙은 세상을 녹였고, 그의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가 가꾸는 꽃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잠을 자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당신이 필요했던 거야. 그의 고백에 서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여행할 나라에 대해, 정원의 어떤 꽃을 더 심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래를 그렸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필요와 계약으로 얽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를 보듬고 함께 치유하며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자신들의 침실에 함께 누웠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하는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서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눈을 감았다. 어떠한 노력도 불안도 없었다. 그는 스르르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이후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온전한 안식이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곁에는 매일 아침 함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그녀가 있었다.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